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하게 털어드리는 뉴스 프리데스크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프리데스크의 뉴스 프리데스크 현지훈 기자입니다. 네, 지금 8회째 방송이신데 지금 이름을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예. 순간 그랬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오늘도 한번 무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새로운 것도 또 마련을 해봤는데요. 네. 한번 영상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화면 이게 뭐죠 지금? 이 시각 보도국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각.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 보도국에서 기자분들과 또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신 모습이죠? 지금 화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좀 전체 화면으로 키워주시겠어요? 네, 저게 이제 보도국의 중심부인 네. 이제 편집부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탁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스태프들 모습 보이실 텐데 네. 지금 뉴스 나가기 직전에 원고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기사가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예전에는 직접 원고를 들고 막 기사를 들고 뛰어갔는데 네. 요즘에 또 디지털 시대니까 이제 데스크탑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순서대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바뀐 게 있는지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각자 좀 평온하게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마음은 저렇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백조 같은 거죠. 막 예. 밑에서는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유유히 떠 있는 모습이고 네. 사실 자기들이 나가는 걸 몰라가지고 지금 지금 저희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풀이합니다 아주. 옆에 비어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아침 뉴스 편집부예요. 그래서 아침 이제 저녁에 나오니까 지금 좀 비어 있는 모습도 보이시고요. 네. 자, 이곳에서 뉴스 데스크의 모든 기사가 출고되고 또 검토되고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갈 모습이 이제 스태프들이 다 스튜디오로 이동을 할 텐데 그 전에 마지막 점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끝까지 우리 제작진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 또 오셨어요. 네. 태권 코리아님 오늘도 힘내라 대한민국. 네. 힘내라 대한민국. 게임왕창 중동님은 5시 43분부터 지금 대기를 하고 계셨나 봐요. 어머.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대기 감사합니다. 네. 김창구님은 최아리 기상캐스터 언제 또 불러주나 고정해달라. 네. 또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초대할게요. 네. 자, 많은 분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지금 400분 돌파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공식 코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BC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 팀의 곽순규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굴이 아주 환하시고 메이크업 받았어요. 여기 나오신다가 또 메이크업까지. 네. 저희가 아까 분장실에 잠깐 만났었거든요. 이미 또 사전에 조율이 있었군요. 준비성 철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곽순규 기자가 스트레이트에서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취재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임금 체불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쵸, 이제 이스타항공의 이스타항공 노동자 1,600여 분, 이제 260억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이 임금 체불이 피해를 입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님을 찾아 나선 거죠. 근데 이제 만나주지 않고 하다 보니 이 문제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이스타홀딩스인데 여기 알고 보니까 지분을 이상직 의원님 자녀 두 분이 100%를 갖고 있다.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회사로 사실 한 100억 원어치의 돈이 필요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명재산 의혹까지 확산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뉴스를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스트레이트 팀에서 이상직 의원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떤 좀 불법적인 어떤 정황이 포착됐다 이걸 네네네.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순규 기자가 이번에 취재를 해서 새로 밝혀낸 게 또 있다죠? 네, 이상직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사업적 성공 뒤에 숨겨진 반칙과 불법을 취재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1989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펀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10년간 일하며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KIC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가 총선 출마를 앞둔 작년 12월 출판 기념회를 열며 펴낸 책 제목은 공정입니다. 여기에 그때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KIC 창업주로부터 경영을 직접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KIC는 30년째 철강 플랜트 한 우물만 파온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주식으로 이상직 의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KIC라는 어떤 건실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네, 요 KIC 제가 그림을 좀 악필인 거 감안하고 보시면 이상직 의원이 KIC라는 이제 그룹을 하나 상장 회사를 인수했는데 네.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을 인수 합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게 기업 사냥꾼이다. 아니다. 이제 이상직 의원은 본인은 이제 기업 지원군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회사를 세우다가 이제 이스타 FMP라는 이 회사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KIC 돈 344억 원이 간 다음에 회계에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 회사의 돈이 이제 여기에 에이스 2020이라는 회사에 100억, 그다음에 반도산업에 70억, 이스타항공이 이제 85억이 가서 이제 또 회계에서 전부 사라지는데 170 이렇게 숫자 쓰니까 별거 아닌 것 치면 이게 억입니다. 억 단위죠. 엄청 큰 돈인데 이 100억이 사라진 회사가 알고 보니까 이상직 의원님 지분 99.9%인 개인 회사. 반도산업 70억 사라졌는데 그 이상직 의원님과 자녀가 100% 갖고 있는 또 개인 회사. 이러니까 이제 좀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거죠. 다 물새듯이 그 가족과 이런 식으로 사라졌죠, 회계에서. 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데요, 이거? 이거 자금 관리가 진짜 엉망진창인 건데 이쯤 되면 사실 법적 처벌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처벌 받았습니까? 실제로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받았어요. 근데 이상직 의원님이 아니라 형이 받았습니다. 형이. 아, 친형이요? 형이 받았어요. 근데 이 판결문 보면 이익은 이상직 의원에게 돌아갔다고 정확하게 써 있는데 처벌은 형이 받았죠. 아니 이게 곰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아간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돈을 누가 받아갔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돈은 동생이 챙겼는데 처벌은 형이 받았다. 그러니까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형은 왜 그런 거죠? 왜 그걸 그냥 감수한 거죠? 형이 그때 당시 대표였어요. 검찰 수사할 때. 그래서 이제 형이 받았는데 근데 형 입장에서 사실 억울하겠죠. 네. 내가 챙긴 이득은 없는데 네. 동생이 이익은 받고 했는데 어쨌든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이 두 형제는 아직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다른 차명재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또 형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냥 형인 사람이 지금 형을 대신 형을 대신 산 거잖아요. 형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형이 동생의 이득을 받지만 목살이는 형이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사자인 이상직 의원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 혹시 만나보셨어요? 제가 뭐 사실은 집까지 가봤어요. 이게 사실은 뭐 집까지 가서 취재하는 건 이렇게 막 좀 사생활 침해인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사실 좀 꺼리는데 이게 신분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라 좀 신뢰를 무릅쓰고 갔는데 사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사실은 그게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니까 사실 물어보는 게 맞죠. 내 의견을 물어보러 갔는데 뭐 통화가 안 되니까 간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못 만났고 문자를 보냈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취재 중인데 꼭 입장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측근이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뭐 다 부인하면서 요런 이게 가장 인상적인 말을 한 게 지금 상황은 조국 전 장관이 처한 상황과 같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를 했어요. 측근이. 뉘앙스는 뭐 어찌 이해는 가겠는데 조국 전 장관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게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황해가지고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본류가 아닌 걸 이제 가지치기 했다. 뭐 이제 뭐 별건 수사니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한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조국 장관이 참 사모펀드 했다가 이제 막 표창장 막 이렇게 계속 확산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조국 장관 논란의 핵심인데 이건 오히려 반대죠.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은 검찰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돈은 이익은 자기가 그쵸. 받는데 처벌은 안 받았잖아요. 처벌은 동생이 형이 받았잖아요. 그쵸. 동생이 이상직 의원이고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상황은 전 반대다. 오히려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에게 감사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상직 의원이 공식 입장을 딱 한 번 냈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 선출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사실 지역구까지 하는데 이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 본인이 직접 나올 법도 한데 대리 기자회견이라는 되게 독특한 형식을 취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대리에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진정성이 이것도 좀 뭐 취재 과정에서 측근이 얘기하고 그렇죠.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취재에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월급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자, 월급 받고 있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에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중요한 회의가 지금 그 사이 열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자들이 계속 이제 뭐 저도 있지만 타사 기자들도 지금 계속 질문하고 국회 나오니까 사실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기자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질문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 회사로 치면 지금 무단 결근이거든요. 그쵸. 네, 사실은. 그러면 무단 결근 계속하면 잘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참 이제 국회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는 건지 아무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까 영상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책이 하나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상직 의원이 작년 12월에 그 이제 본인이 선거에 나가면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그 제목이 공정이에요, 공정. 참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뭐 공정이라는 게 참 되게 중대한 참. 화두긴 한데 책 보면 좋은 내용 정말 많이 써 있습니다. 뭐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혁신 성장 다 써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행동하는 건 좀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이 책 자체가 작년 12월에 쓰였는데 이게 그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인데 그게 회사가 경남 진주에 있거든요. 근데 이 출판 기념회는 전주에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 나가올 지역에서 실제 그래서 이제 이 책 자체도 이제 선거용 선거 아니냐라는 때 많이 좀 사실 책을 내니까 그렇죠. 비판이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그 전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 하기 전에는 이제 일자리 위원회 위원이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임금 체불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그러니까 뭐 좀 그렇다는 게 이분이 유명해진 게 사실 샐러리맨 신화, 그렇죠. 기업인 뭐 이런 걸로 사실 유명해진 건데 정작 노동자들은 정말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탄탄대로 걷는 게 이제 계속 이스타항공의 이 회장이었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걸 포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노동자들 상황은 정반대죠. 근데 우리가 사실 언론에서 재산 형성, 편법 증명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선정적인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3천만 원으로 이제 뭐 100억대 얘기하니까 이게 400억, 200억 뭐 이런 얘기 얘기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지금.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상황이? 그 문제가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도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의혹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다 이제 관심이 이제 그쪽에 쏠려 있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의 시작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임금 체불이고 결국 해결도 이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스타항공이 지금 제주항공이랑 인수합병 이제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임금 체불 때문에 이 합병이 지연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찾아 나선 건데 지금 이 노동자들은 사실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항공이 이제 임금 체불이 해결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제 노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정작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직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지분을 헌납하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밝혔지만 이제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제주항공 입장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특히 그런 식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고 임금 체불 해결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상직 의원 찾아서 그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제주항공에서는 오히려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계속 이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도 좀 계속 관심 있게 취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그 판결문에도 사실상 이상직 의원 형이 이제
배표라서 그렇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돈은 다 이상직 의원에게 돌아간 게 명백히 밝혀졌는데 뭐 재수사라든지 이거에 관련해서 따로 검찰 쪽에 얘기는 없나요? 사실 이게 더 논란이 확산되면 재수사 요구도 이뤄질 수 있고 뭐 충분히 재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이상직 의원이 뭐 조국 측근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반대 상황이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더 했지만 했긴 한데 이제 증거 불충분을 무혐의 해버려서 네.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이 재판에 안 넘겼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판결문에 그거를 적시한 것 자체가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판사분에 약간 빙의하자면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건데 계속 어딘가에 흔적은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직 의원이 이득을 봤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례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판사 입장에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아마도 그렇게 판결문에 쓴 이유를 그냥 계속 써놨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수사 요구까지 갈지는 그것도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자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좀 걱정인데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분들까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끝까지 좀 관심 갖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좀 살짝 살펴보고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데스님이 착한 형이세라고 네, 여러모로 착한 형님이시네요. 예. 네네네. 왕기다려님 냄새가 난다고 지금 냄새를 맡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구글별님 직원들 월급부터 해결해라.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차명재산의 규모가 이게 이분이 2018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재산 신고한 게 35억 원인데 지금 뭐 차명재산 규모는 지금 나오는 뭐 수백억 정도 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이렇게 크게 번질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 대놓고 혹자는 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데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경우가 참 드문 경우다 이런 얘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사실은 근데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좀 허술한가? 우리나라의 회계가 이렇게 허술한가라는 게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태림님 편법한 수익은 압수되어야 면직되어라고 본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상직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거나 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꼭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또 노동자들은 힘내시고 아마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전히 산책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마실 나온 노재필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 마시고. 일단 물 좀 마시고. 못하네 오늘. 요거 왜 안 갖고 가셨지? 뭐 쓰실 일 있으시면 쓰시죠. 그냥 가져가라. 자, 오늘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다 대기를 바로 옆에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또 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오늘 큐시트 첫인상 어떻습니까?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오늘 오전부터 굵직굵직한 뉴스가 빵빵 터져가지고 이런 날은 편집팀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날이에요. 왜냐면 탑을 뭘로 할 것인가. 그치. 톱뉴스 뭘로 할까? 여러분 댓글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탑 뉴스가 뭘 것 같아요? 답 한번 내보시면 제가 뽑아서 김밥 드릴 수는 없나요? 북한산 동행 쿠폰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 이게 뭐라고 재밌죠? 재밌어요. 기자님들 노력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할리준님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나 왜 안 보여 이게? 노안이 벌써 오신 건가요? 한참 됐어요. MI님 굵직한 거 뭐인지 궁금하다. 네, 오늘 굵직한 뉴스. 여기 나오네요. 김민선님. 윤석열 이야기. 네, 자루님 특임 검사.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오늘 6시에 대검에서 입장을 드디어 총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본부를 운영하되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얘기한 건데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 지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거라고 지금 그쵸. 평가가 나오고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1번이 윤 총장이 소집한 자문단의 중단이고 2번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오늘 안으로 또 추 장관이 입장을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내일 오전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이제 시한을 줬잖아요. 최종 시한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라. 10시까지였죠. 네, 최고 압박을 통첩을 오늘 아침에 했고 아마 항의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원래는 독립된 수사성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고검장이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중앙지검이 그 아래로 들어간다면 어쨌든 고검장이 특임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임검사는 하지 말라고 이미 못을 박았거든요. 네. 제3의 특임검사 지명은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입장문 보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 이런 게 상당히 좀 고심을 한 흔적은 보여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법무부 입장이 뭔지를 저희 지금 기자들이 열심히 지금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굵직한 뉴스 또 뭐가 있었죠? 네, 굵직한 뉴스. 부동산 문제 이제 최근에 이제 핫했는데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총리가 아침에 중대본 회의에서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느닷없이 부동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2급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급 이상의 3분의 1 정도가 주택 주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회의하는 데서 부동산 얘기할 정도면 지금의 어떤 여론의 심각성을 좀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거죠.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건데 정책 얘기는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신뢰하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 본인은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는 집 사지 말라고 그러면 굉장히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정책 수립을 하는데 정책을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런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막강한 대책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내놓을 예정인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영희 실장도 반포지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송구스럽다 얘기했고 근데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다룰 텐데 주식 백지 신탁제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도 이제 도입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지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단 뭐 입법청원 요청까지 하면서 입법 요청까지 하면서 이제 이슈를 제기했고 원희룡 제주지사 등등이 이제 야당 인사까지 이제 가세해서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뭔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뭐길래 이게 뭐길래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도입이 된 거예요. 도입이 됐고 그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장차관, 1급 고위공직자 등이 이제 그리고 기재부나 금융위는 또 특수하잖아요. 그쵸? 그 업무를 다루는 데니까 여기는 4급 이상 이 만약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을 이제 어떤 기관에 이제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국공채 같은 다른 금융자산을 바꿔서 한마디로 팔아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 돈을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이제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본인에게는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인데.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도 뭐 비슷해요. 어디다 갖다 맡기겠네요. 맡기는 건데 일단 신탁이라는 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지라는 건 그냥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건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 다른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을 해가지고 퇴직하고 2년 뒤에 그걸 받게 되는데. 부동산 그 시점에서의 부동산의 시세 또는 그 매입가 최초의 매입가의 원리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그냥 그 떨어진 가격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면 오른 금액은 더 오른 금액 어떻게 되는 걸 것 같아요? 못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갈 것 같으면 이걸 하자는 얘기를 안 하겠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네. 매입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매입 원가에다가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 법정 이자만 더해서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네. 국가가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값 올라가면 그 오른 만큼 국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지금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2005년 당시에도 유로 도입 논의가 왔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일종의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이 입법을 꺼려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뉴스데스크에서 또 좀 더 기준 있게, 자세하게 기준 있게 다룰 겁니다. 다루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비건이 어제 왔어요. 비건이. 좋았죠. 네. 비건이 근데 질문 드릴게요. 비건 채식주일까요? 비건의 소울푸드가 이런 있잖아요. 썰렁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니 비건의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소울푸드. 비건의 소울푸드는 닭 한 마리. 무슨 말이죠, 그게? 닭 한 마리 음식이 네, 있잖아요. 네. 아. 비건이 비건이 그걸 좋아합니까? 올 때마다 올 때마다 한 마리씩 드시는데 뭐 한 마리 더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들리는 그 식당이 있어요. 단골 식당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네. 오죽하면 이 취재를 하려는 취재 기자들이 그 단골 식당 앞에서 기다려. 만나려면 그 식당 앞을 지키고 있으면 돼요. 오죽하면.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소울푸드 같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네, 그렇죠. 저는 비건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폴란드 음식 중에 원래 그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어가지고 치킨 숲이 있는데 치킨 숲. 그게 약간 국물이 닭 국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에서 치킨집에 데려가잖아요. 깜짝 놀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마늘 그치, 소스 그치. 다양한데 그걸 한번 먹어보더니 아주 한국은 치킨이 하나라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 친구도 저한테 있었거든요. 네. 닭 한 마리 좋아하는 비건. 비건의 닭 한 마리 결론인가요, 하고 그래서 비건이 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슨 선물 보따리 갖고 올 것이냐.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지난번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굉장히 이제 경색됐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메시지를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이제 면담을 한 다음에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죠. 입장을 얘기했는데 제가 영어를 잠깐 얘기하면 strongly support 하겠다라고 했어요. 서포트는 뭘 하냐면 남북 협력 관계, 남북 관계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 말을 했는데 사실 외교 언어라는 게 strongly 뭐 이런 단어를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에 대한 해석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얘기한 거는 선물 보따리도 아니고 뭐 아닌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애매모호해요.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렇죠. 기대 수준에서는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스트롱이 서포트 한다고 하니까 일단 무슨 유연한 그 남북 현재 입장에서 본인들은 그러니까 남쪽이 북한과의 어떤 뭐 일을 도모하는 거를 지지하겠다라는 뭐 이런 의사표현 정도인데 이 스트롱리 강력히라는 말은 사실은 진전된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상황 관리에 초점을 둔 멘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최선희 부부장 있잖아요. 네.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죠. 그분을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볼튼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쵸, 네.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꽤나 자극적이네요. 그러니까 뒤끝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 누구죠? 비건이 오기 전에 그 최선희 그 부부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벤트성 북미 뭐 더 이상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얘기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와서 뭐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 이 단서를 제공했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다 뭐라는 얘기는 나의 파트너 좀 지정해 달라. 네. 대화 상대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그 비건의 대화 상대는 김명길이라는 순회 대사였어요. 순회 대사였는데 그 이분이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그럼 이제 어디 갔어요? 비건이 누구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파트너가 지금 사라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북한이 아니 딴 사람 만나세요. 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지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를 피력한 거군요. 네. 만약에 북한이 오늘 비건의 얘기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낸다고 하면 아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최선희 부장 정도를 이렇게
비난했다고 해서 어떤 입장문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북한이. 대신 뭐 파트너를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 해보자 뭐 이런 제스처가 될 수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이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사실 이게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색 관계가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난번에 사실 그 연락사무소 폭파가 너무 강력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마지막 또 지금 뭐냐면 이거 되게 우픈 소식인데 브라질 대통령이 뭐 드디어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한 얘기고 결국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이분이 마스크 안 쓰고 지지자 만나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뭐 네 번째 검사를 해서 드디어 걸렸는데 이랬대요. 이것이 인생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굉장한 관종이세요. 브라질 국민 안타까운 게 저 전 세계 2위고 지금 뭐 미국에서 2위인데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생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 인사할게요. 이것이 인생이네. 이어진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